요거는 상해 박물관인데요. 우리 윤정호 선생님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상해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상해의 그 제일 번화한 거리에 그 남경로라는 곳에 이리 위치해 있고요. 남경 시립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이 그 상해 시립박물관이에요. 이 상해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해가 저도 이 박물관에 들어가 보고 저 상해는 되게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갔는데 보니까 이 상해가 역사가 엄청 길더라고요. 여기에서 거의 상고시대 역사부터 쭉 다 진열한 게 있는데 이 상해박물관에 가서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게 이 인류 문명에 있어서 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폐가 제일 처음으로 나온 게 맨 처음에는 이 조개 껍데기 이런 거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조개 껍데기를 이래 돈으로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역사학자들이 추정하는 게 제일 가까운 게 상해에서부터 조개 껍데기를 이용을 해서 돈을 사용을 했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상해에 관한 역사들을 쭉 진열을 했는데 실제 상해는 이 중국에서 바닷가 해변가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이라는 이곳은 보면 옛날부터 중원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이다 보니까 바닷가 도시는 옛날에 항상 부대접받던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지금은 상해라 그러면 뭐 엄청 큰 국제 대도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으로는 뭐 고대사나 이런 데를 보면 상해는 조금 외딴 곳이라 이런 들이 조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얘기하신 이 임정과 같은 시대에 있을 때 그때부터 상해가 엄청 발전을 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그때 역사들과 좀 그 전에 좀 어두웠던 역사들 이런 역사들을 진열한 상해박물관이 상해 시립역사박물관입니다. 그 소장님 더 내려주세요. 상해에 예, 이 상해 박물관 말고 꼭 예. 가봐야 될 만한 곳이 어떤 곳이 있나요? 이 상해에는 꼭 가봐야 될 만한 곳이 이 상해라 하면 저는 제일 처음에 생각나는 게 상해라 하면 동방명주탑이 생각이 납니다. 이 그 동방명주. GB타워인데 예, 그래, 이 동방명주 거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상해 일각을 쭉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저녁에 상해 동방명주 아래에 내려오면 이 상해박물관이 동방명주랑 되게 가깝습니다. 여기에 내려가서 황포강, 예, 맞습니다. 유람선 외탄, 다니죠. 와이탄이라고 황포강 하는데, 유람선. 예, 이 황포강 야경을 쫙 보는데, 거기를 한번 가볼 만하고요. 그래, 제가 30대다 보니까, 젊다 보니까,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상해에서 좋아하는 데는 신천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그 전에 중공단 결성지 있잖아요. 그 상해 임시정부와 이 중공단 결성지가 되게 가깝습니다. 걸어서 10분 이내로 도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그만한 거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길 하나를 중공단 결성지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되게 유명한 상해 신천지라는 곳이 있는데 그거는 이 젊은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라서 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해에 추천한다 그러면 그 외탄 야경과 신천지 이 두 곳을 추천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동방명주를 가고 외탄 야경을 예, 보고 신천지를 보고 예, 어, 역사적으로는 예, 이제 임정유적지와 중공단 결성지를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저우. 예. 항주. 이 항저우라는 곳은 되게 유명한 곳이지요.
이 그 남송시대 이 송나라가 개봉에서부터 이 여진족들한테 밀려서 항저우에 이렇게 갔는데 이 중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하늘 아래에는 소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소항이라는 게 항주와 소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하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달라이라마 이 티베트 승려들과 이런 조선 사신단을 만나보겠냐 중국의 임금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회의를 해야 됐대요. 이거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왜 그렇게 했냐면 중국의 근룡 황제는 얘들을 니들이 만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이념차이 때문에 만약 이 승려들을 만약 만났다 열하에서 만났다 그러면 조선에 돌아가면 조선의 임금이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해서 밤새면서 이 회의를 하는데 박지원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만나지 말자 이랬대요. 그래 만나지 않는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근룡 황제가 노해서 우리가 이 근룡 황제를 거절하면 근룡 황제가 노해서 우리를 유배 보낼 게 아니야. 그럴 때 항주나 소주를 유배 보내면 우리한테는 득이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항주는 예전부터 되게 유명한 옛날에부터 되게 유명한 이런 곳인데 항주에는 역사적인 게 많고도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서호, 이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서시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서시의 미모에 반해서 물고기들이 이 서호의 물고기들이 수영하는 법을 다 까먹고 물에 빠져 죽었다 이런 설이 있는데 그 서호가 그렇게 유명한 곳이에요. 서호가 네. 그렇게 유명하고 예 그리고 뭐 제가 추천을 드린다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추천드릴 수는 없고 이 중국에는 항상 이런 그 공연이 되게 유명합니다. 요새는 여행할 때. 그래서 항주에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공연이 하나 있는데 송성가무쇼라는 게 있어요. 그 송성가무쇼와 서호 이 두 곳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성가무쇼, 서호, 예, 큰 호수입니다. 예, 자, 임생, 예, 항저우 또 이제 가흥을 이제 예, 가흥에 김구 선생이 도피 생활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김구 선생이 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해부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주시고 재밌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제가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항저우는 사실 임시정부 공식 그러니까 거주는 항저우에 있었어요. 근데 김구 선생이 이쪽에 있지 않고 자신이 가흥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봉길 의거가 난 다음에 중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장개석이 대대적인 지원을 해줘요. 대대적인 지원을 해줘서 김구 같은 경우는 300명, 600명씩 풀어서 200억씩 그러니까 현상금을 주고 지금 아마 제목이 200억이 아니라 뭐 500억 정도였는데 그거 완전히 그 잡으면 진짜 그러니까 평생을 놀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이제 김구를 잡으러 그러니까 이게 온 거예요. 근데 그게 피할 수 있었던 거는 장개석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장개석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고, 절강성 성장을 지면 절강성 성장과 그리고 이제 주해부를 붙여서 사실은 이제 도와준 거죠. 도피처를 만들어준 거고, 김구 선생이 그래서 그러니까 부부처럼, 주해부와 부부처럼 생활하면서, 낮에는 이제 배를 타고 떠돌아다니고, 밤에는 잠깐 거처에 들어와서 피신을 하고. 근데 그 피신처에 가보면 항상 언제든지 있도록 그러니까 물로 빠져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갈 수 있는 이런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살았고. 근데 왜 그러면 가흥에 있었냐 하면 갈라져요. 그러니까 돈 문제를 두고 이게 좀 쪽팔리는 얘기이기도 하고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중국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니까 김구를 보고 지원을 해줬죠. 김구 선생을 보고 지원을 해줬는데 공식적인 직함은 김구 선생이 이때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장악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 내부에서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갈등이 벌어져서 그 당시 이제 실력자 중에 한 명이었던 송병조
뭐 김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국무부장을 했고 국무부장이니까 뭐 국방부 장관이죠. 그리고 이제 뭐그 국무위원을 했던 이런 사람들과 김구 선생 그리고 이동영, 김구하고 이동영은 항상 그러니까 한편이었으니까 이렇게 사이가 벌어져서 갈등이 생겨서 김구하고 이동영이 돌아서서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떠나서 가흥 쪽에 가서 임시정부는 사실은 그러니까 항저우에 있고 김구 선생은 가흥에서 사실은 딴 살림을 찾아서 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군데 가 있었던 거 우리가 이제 항저우에 가면 임시정부 그러니까 이그 유적지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지만 사실 임시정부는 말이 임시정부지 그냥 간판만 걸기 정도고 아무 활동도 못해요. 김구는 따로 이제 장개석과 이렇게 협력해서 그쪽에 지원을 받아서 군대를 조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뭐 테러 방식이나 이런 방식으로만 폭탄 던지는 방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군대를 조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이제 간부들을 훈련하기 위한 간부 훈련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지원을 받아서 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사실 활동을 못하고 그래서 항저우 시대에 보면은 항저우와 가흥 두 곳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공식적으로 이제 그 임시정부에 복귀하게 되는 것은 32년 5월 달에 떠나서 35년 12월 달에 공식으로 복귀를 돼요. 그러니까 3년 정도는 임시정부가 사실은 거리를 둔 거죠. 그래서 항저우 시대는 이름은 항저우 시대이지만 가흥과 두 곳에 있었고 실제로 다른 활동으로 진행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이거 보이는 분이 주예보, 왼쪽에 그 사진은 이제 젊은 시대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항저우 임시정부 청사, 임시정부 청사는 뭐 이렇게 그 자리가 저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 보시죠. 예,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이제 군영방점이라고 우리로 치면 뭐 호텔이죠. 호텔에 그러니까 자리 지금 호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 넘겨 주십시오. 이게 서호. 이 서호. 예, 피난처. 가흥에 예, 김구 가흥에 선생이 도피 생활했던 배입니다. 뭐 항저우나 소주나 이런 데는 전부 그러니까 중국 이제 이 물길로 연결이 돼 있어서 배를 타면은 뭐 온 데 다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도망을 다니기에 이게 잡기가 어려운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장강의 하류죠 여기가 삼각지. 아닌데요. 맞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사신 회의 나중에 복귀하게 되는 그때 저게 이제 35년 대위에서 역시 회의를 해서 갈라졌던 사람들이 왜 복귀를 하게 되냐 하면 이때 35년 6월 정도에 김원봉 그리고 이제 저쪽 만주 쪽에서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합쳐서 조선혁명당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민족혁명당. 그래서 조선을 빼고 민족혁명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다시 갈라지면서 김원봉이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부르고 보통 통합했을 때는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데 민족혁명당을 만들어서 사실 새로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조직으로 등장을 하니까 김구가 이제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복귀를 해서 다시 임시정부 재건에 나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임시정부에 복귀를 해서 송병조나 김철이나 이런 분들하고 다시 손을 잡아서 임시정부 이제 강판을 유지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33년 5월에 장개석 총통하고 회의를 하는 건데 이 사진을 보면 이 주연이 장개석이 아니라 김구 선생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때 완전히 그러니까 김구 선생의 위신이 이제 오를 대로 오르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돈도 장개석
정부가 뭐 김구 선생을 보고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공식 회담을 통해서 이때 이제 요구한 것이 우리가 이제 간부를 훈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중국 정부에서 육군군관학교 나강 군관학교에 한인 특별반을 만들어서 간부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간부 훈련을 시켜주는데 이 간부 훈련에 참가하는 인물들은 이제 주로 김구의 사람들, 그리고 만주 쪽에서 온 이청천 쪽 사람들, 그리고 이제 김원봉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주요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김구 선생이 이때까지도 이제 그 임시정부에서 확고한 위치를 가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한인 특별발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조직들을 계속 형성을 합니다. 그게 이제 특무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인 애국단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렇게 이제 한인 특별반 훈련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직해서 활동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35년 12월에 복귀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만드는 그 한국 국민당을 사실상 장악을 하면서 이제 실력자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윤정호 선생님, 상해에서 네. 항저우까지 고속철로 얼마나 걸립니까? 상해에서 항주까지 고속철로 1시간 걸리고요. 항저우에서 일반 열차로는 남경까지는? 항저우에서 남경까지는 1시간 30분 걸립니다. 네. 자, 이제 남경으로 가봅시다. 난징. 예. 예. 임 선생님, 이 남경 이게 지금 이 사진이 어마어마한 사진이네요. 이 설명,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 예, 저기 예. 이제 사진 왼쪽 위는 이건 그러니까 실사가 아니고 영화를 만들면서 난징 대학살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학살이 자행되었다라고 그러니까 만든 일종의 그러니까 그 영화 그 CG가 들어간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왼쪽 그 아래 사진은 실제 발굴된 사진, 그러니까 발굴된 현장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강가에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여서 강에 그냥 떠내려 보려거나 아니면 이게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 휘발유를 뿌려서 다 태워주겠어요. 태워서 없애버렸어요. 태워도 도저히 뭐 그러니까 이 처리가 안 되니까 남아 있고 그랬는데, 많은 시신들이 이 강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이 강물에 시신이 버려져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뭐 남경 대학살은 다 잘 아시지만 30만 명이라는 인원을 놓고 이제 우익들은 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 일본 우익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볼 때 숫자가 정확하게 30만 명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 증거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대학살이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는 거죠. 윤정호 선생님, 이 기념관, 예. 남경 대학살 기념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이 남경대학살 기념관은 이 남경시에서도 이 거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경대학살 기념관 같은 경우는 이 나중에 뭐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보수를 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이거를 지금 전시관을 기념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여기에 가면 이 애도할 수 있는 그런 큰 공간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 보이는 사진이 있잖아요. 이 30만이라고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애도하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경대학살 기념관과 그리고 지금 이 PPT 아래 보면 리제앙 위안부 기념관인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위안부 기념관과 대학살 위안소 구지 여기랑 남경대학살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내용은 되게 좀
거기에 가보면 그냥 숙연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남경대학살에 대해서 어, 지금 여기에 독일에 계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는데 봤던 거를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로나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인데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독일에서 한 의사가 이 개인 명의로 중국 정부의 마스크와 이런 옷들을 많이 그 요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좀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중국 정부가 이 사람한테 그 마스크 용품들을 엄청 많이 보내줬대요. 중국에서 그 작년 2월 달, 3월 달 그때. 그래서 이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야, 그 중국도 지금 마스크가 부족해 죽는 판에 왜 그 다른 나라에 주냐. 이랬는데 중국의 어느 그 외교관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어르신의 할아버지가 남경대학 살 때 25만 명을 구해준 독일 사람이라 그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지멘스 회사의 그때 당시 지멘스 회사의 그 이 주남경 여기에 총 책임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와이프랑 같이 이 남경이 함락이 되니까 그냥 도망가기를 다 하고 대표까지 다 구하고 이랬는데 뭐 다시 돌아와서 안전구역을 만들고 이 일본 사람들과 이 일본 군인들과 이렇게 뭐 협상할 거 협상을 하고 해서 지금 그 아까 남경대학살에서 30만 명을 죽였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의 어떤 자료들을 찾으면 이 독일의 이 다페라는 이 사람이 없었을 경우에 남경대학살에서 50만 명이 죽는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손자가 중국 정부에 개인적으로 요청을 할 때 중국 정부도 우리도 힘든데 그거를 줬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남경에 가면은 남경 박물관도 한번 들려보시고요. 저는 그 한 장 내려주세요. 이게 장개석 있었던 예. 이 남경 정부 예. 이 대통령 군 같은 거죠. 총통부. 예, 이 총통부는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여기도 이 총통부가 되게 생각보다 이 장개석이 있었던 곳이다. 이래서 이 규모가 이 항상 중국이라는 여기 이 나라를 보면 이 스케일이 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총통부에 가보면 이 되게 작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중국의 지금 이 스케일이 뭐나 다 크게 만들고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이 아니라 요새 먹고 살만하니까 뭐나 다 크게 만든다. 이런 결론을 제가 얻은 거고요. 이 총통부는 지금 한국 놓고 말하면 그때 청와대 같은 곳이지요. 여기에서 대통령이 그 일하고 그리고 그 옆에 관저가 있고 실이 있고 이런 곳이지요. 예, 결국 이 총통부가 49년도 중국 내전이 이제 막바지에 와서 결국 이제 모택동군에 의해서 점령되고 대만으로 쫓겨가는 그 남경 정부의 대통령 관저 같은 것입니다. 여기는 뭔가요? 여기는 중산능원이라고. 중산능원이죠. 손문에. 중산능이라 하면 중산 숭원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인데 이 지금 보면 이 살 잘 안 들리네. 살짝 여기에 가보면 분위기가 옛날 드는데 여기에 지금 들립니까? 예. 설명하세요. 예, 이 중산릉은 이 손중산의 무덤인데요. 이 무덤은 살짝 옛날에 임금의 무덤처럼 만들었다. 이런 분위기가 조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손중산이 무덤이 있는 이 여기를 이 서하산이라고 하는데 이 서하산 여기에 보면
뭐 풍수지리학적으로 보는지 뭐로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무덤이 되게 많습니다. 첫째는 지금 보시는 손중산 무덤, 그리고 중국의 유일한 거지 황제 주원장 무덤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지에서 나오는 송구원, 오나라 임금이었던 송구원의 무덤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 그 손중산 등원입니다. 손중산이 1924년도에 돌아가시죠? 1911년도에 24년도가 신해혁명 이후에 청나라를 이제 예. 끝을 내고 예, 이 원세계하고 구체제의 이제 권력자하고 손을 잡고 새로운 이제 중화민국을 건설을 하는데 이 이제 원세계가 이제 총통 예.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황제를 꿈꾸면서 이 또 사달이 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병으로 손중산 선생이 돌아가시는데 그 이후에 장개석이가 완전히 손중산 손문 선생만 하더라도 이 반공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름 선생? 그죠? 네. 예, 그렇죠. 이 그 손중산의 이런 그 이 삼민주의라는 거를 보면 이 반공 이런 사상은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영공이었죠, 이 영공. 용공 예, 공식적으로. 영공이고 그리고 네. 이 코민테른과도 좀 많은 합작을 원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27년도에 장개석이 권력 잡은 이후에 27년도에 반공 쿠데타를 이제 일으키면서 그 유명한 이제 광주 고면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 독립 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죠. 유명한 김산, 장지락, 그다음에 이제 북쪽의 예. 최용건, 뭐 김성숙 선생 이런 사람들이 다 광주 고면의 출신들이죠. 자, 쭉쭉 넘어갑시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예. 이거는 예. 천령사는 뭐죠? 아, 예, 조선혁명군. 예, 그 김원봉 쪽에 그러니까 그 조선혁명 군사 간부 학교.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 쪽만 그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어열단은 사실은 뭐 이때는 이제 해체된 상태인데 전환을 해서 군사간부를 역시 김원봉 역시 군사간부 무장투쟁을 위해서는 군대를 조직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중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고 원래 이제 그 장개석이 황포 군관학교 교장을 할 때 김원봉이 그 군관학교 황포 그 군관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 네. 바탕을 해서 지원을 받게 되죠. 오히려 그러니까 임시정부보다 더 먼저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했던 장소입니다. 네. 자, 이제 장사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사는 호남성 성도이고 모택동의 고향이죠. 그렇죠. 이 장사는 장각의 네, 유명한 맞습니다. 관광지대하고 근처에 있어가지고 장사의 독립운동 임시정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관광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임 선생님 얘기해 주시죠. 어머니 저기 제가 간단하게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장사를 이미 이제 그 중국을 본격적으로 일본이 침략을 하니까 계속 중국 국민당이 밀려서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죠. 임시정부도 중국 국민당을 따라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사, 광주, 유저우, 뭐 구일이는 나중에 이제 조선 의용대 쪽만 가게 되는데 이렇게 거쳐서 저쪽 그러니까 충칭까지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시기적으로 그래서 중국 역사를 사실은 알아야 우리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함께 볼 수 있는 거죠.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난징이 함락되고 난징 대학살 그 다음에 중국 그 일본이 처음에는 중국을 공략을 해서 이게 그러니까 한 6개월이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개석이 아마 항복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장개석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그 배경에는 중국 국민들의 그 여러 같은 항전에 나서라는 요구. 그래서 이제 시안 사건을 비롯해가지고 국공합작이 성립되면서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고 국민당이 항전할 수 있는 조건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임시정부 역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변화 그리고 중국 정부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중국 국민당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임시정부에 김원봉과 손을 잡아라, 좌우 합작을 해라 이런 요구들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는 가장 그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남목청 사건이라는 겁니다. 1938년 5월 창사에서 이 우파들 이렇게 이제 우파들뿐만 아니라 이 합당을 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운환이라는 그 조선혁명당 출신이 저격을 해요. 그래서 현익철 선생이 절명을 하고 유동열하고 김구 선생이 중상을 입습니다. 이때 그래서 총알이 박혀가지고 김구 선생이 나중에 이제 글씨를 쓸 때 보면 손이 떨리는 이런 바니까 떨림체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죽다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 내부에 이런 상해에서부터 서로 뭐 이런 죽이고 뭐 폭력적인 이런 양상들이 아직도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네. 뭐 이 여기 있었던 다른 그 내용들은 뭐 이야기하는 건 넘어가고 이 정도로 계속 떠나던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 넘어가시죠. 네. 조선의용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조선의용대는 이게 원래 이제 그 김원봉이 의열단을 만들어서 주로 이제 의열 활동, 그 어디 습격하고 테러하고 또 여인을 암살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해보니까 사실 그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김원봉이 이게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을 일찍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만들려면 자신이 그러니까 군사 전략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더구나 혼자 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판단을 해서 이제 황포군관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황포군관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장개석의 그러니까 그 인연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군사적 지원을 받아서 만든 것이 아까 봤던 이제 군사 간부 학교를 만들어서 간부들을 양성을 하죠. 그래서 김원봉, 윤세주, 뭐 박효삼, 최창희, 유자명, 한지성, 뭐 김성수 여러 단체들을 통합해서 그 무장력을 모아서 조선의용대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조선의용대를 결성을 하고 조선의용대는 나중에 1대, 2대, 3대 세 개의 대대가 있었는데 2대와 3대가 사실 이제 북상 항의를 요구해서 주력이죠. 사실상 주력이어서 이 중국 공산당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돼서 나중에 이제 북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본대는 결국 그러니까 임시정부와 합작을 해서 광복부 일지대가 됩니다. 일지대가 되고 김원봉도 역시 광복군 부사령관 겸 군무부장, 나중에 이제 그 좌우합작 정부가 될 때 군무부장, 국방부 장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원봉 선생은 이제 남쪽으로 귀국을 하죠. 그렇죠. 예. 최창익이라든지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이제 내전 과정에 참여했다가 북쪽으로 귀국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또 김원봉 선생은 이 친일파 노덕술의 이 취조 이런 거에 이제 견디지를 못해서 결국 48년도 4월 연석회의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때 북쪽에 가서 거기서 눌러앉아서 48년도 9월 9일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창립할 때 검열상을 맞죠. 넘어가는 우리 보통 이제 뭐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노덕술한테 수모를 당한 거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건 그러니까 중요한 한 부분이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방 후에 결정적으로 임시정부에 그러니까 이 합작 형태로 있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모스크 3상회의 이후에 이른바 이제 신탁통치 문제를 놓고 김구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원래 김구가 굉장히 그 이념적으로 오른쪽에 있었는데 아주 강력한 반탁투쟁을 초기에 그러니까 선봉에서 이끌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국내의 그 전선 자체가 항일 민족 세력과 반민족 세력의 대결 구도가 완전히 좌와 우의 대결 구도로 바뀌게 되죠.
그때 이제 그 임시정부에 있었던 진보 세력들, 뭐 김성수이라든지 김원봉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떠나서 민주주의 민족전선 쪽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과정이었고, 김원봉이 사실 48년 그 연석회의 할 때는 남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 이런 내가 살아남기 힘들다 이런 판단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죠. 그만큼 남쪽에서 테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했던 상황입니다. 네. 우리들의 통일을